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벌써 겨울이기 때문에 해가 다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들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몇 가지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악관의 새로운 비서실장 대행, 왜 대행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완전한 북박이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대행의 현재의 그 예산국장을 임명한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 멀웬리인데, 이 사람은 백악관의 그 예산국장 하기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거든요. 한 6년 정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워싱턴을 잘 아는 사람이죠.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화당 대통령의 예산국장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다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빚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예산국장 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했으니까 워싱턴의 여러 그 정치인들과 뭔가 일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가족이라던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그토록 굉장히 인텐시브한 잡이죠.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때가 아니다.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사양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 크리스티에게 공식적으로 당신 나의 비서실장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비서실장을 한다고 했으면 대통령의 사위가 굉장히 싫어했을 텐데요. 그리고는 트럼프 취임식 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춤도 추고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이 트럼프 취임식 위원회에서 돈을 지불했는데, 그게 실제보다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 돈을 왜 내냐면은 워싱턴에 트럼프 호텔이 있죠. 무슨 호텔이죠? 이름이 뭐 인터내셔널 호텔이든가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그 호텔에서 룸도 빌려서, 큰 룸이요. 볼룸 같은 것을 빌리고 미팅 룸도 빌려서 그 룸을 빌리는데 하루에 17만 5천 달러. 많기는 많네요. 룸을 빌리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숙소를 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다들 알아서 했겠죠. 그런 볼룸하고 미팅룸을 빌리는데 하루에 17만 5천 달러에서 나흘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70만 달러의 흥정을 하는 것. 흥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방카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메일에 다 나와 있거든요. 또 미국은 일반적인 많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심층 취재를 하는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퍼블리카라는 곳에서 이메일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나치게 많이 돈을 낸 것이라면, 오버차징한 것이라면 세금법 위반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거라서 마켓 레이트이 아니라 더 많이 지불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방카가 프로퍼블리카와 인터뷰를 했네요. 내가 그 돈 이렇게 지시하고 할 때 페어 마켓 레이트로 하라고 했다. 공정한 마켓 그런 비율로 하라고 했다. 이게 트럼프 가족과 보통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이때 이미 그 이방카가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다음 날이면 그 백악관에 들어가니까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 흥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방카 돈벌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계약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뭐 워싱턴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뿐만이 아니라 많은 호텔이 있기 때문에 뭐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상충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머물게 한다던가 이런 일을 했을 텐데, 트럼프 가족은 돈은 돈대로 번다는, 이게 굉장히 그 강한 가족이고요. 해서 지금 그 연방 검사 측에서 뉴저지 검찰 측에서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네요. 그 이런 조사도 하고 있고, 뉴저지 검찰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뉴저지의 트럼프 대통령 골프 클럽이 있죠. 그 골프 클럽에서 서류 미비자도 있고, 또 과거에는 서류 미비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그 인종차별 그 당했다라고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 검찰이 같이 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은 허쉬머니였습니다. 시사 만평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는 뒤에 있고요. 어린아이가 이제 선물 달라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에게 허쉬머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봐, 이 뉴스, 케이블 뉴스 같은 거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던가 아무튼 그런 모습이거든요. 허쉬머니. 남자가, 꼭 남자가만은 아니죠.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는 입막음용으로 주는 허쉬하는 그런 머니를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제 특히 드러난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직접, 다른 한 사람은 또 다른 그 대통령의 친구가 소유주인 그 잡지를 통해서 기사를 살게 하고는 돈 주고 15만 달러인가요? 얼마인가요? 주고, 그리고는 기사를 내버리지 않은, 이 여성은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게 된, 그게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과 함께 결혼 기간 중에 자고 입막음한다고 돈 주는 것,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대통령의 오랜 변호사, 그리고 문제를 다 쫓아다니면서 수습해주고 고쳐줬었던 픽서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3년 수감형을 이제 선고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 뭐 거짓말이고 뭐 내가 언제 불법을 저지르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그것이 잘못인 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싫다. 내가 밉다. 왜 그렇게 나는 약했던가? 왜 맹목적인 충성을 했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그 개인적인 뭐 회환과 비통의 뭐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물도 좀 흘렸다고 하더군요. 법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나와 도널드 트럼프는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했다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선 잘못은 무슨 잘못, 뭐 여자랑 같이 자고 돈 그만큼 줬으면 됐지, 누가 죽었어? 누가 다쳤냐고, 그게 무슨 범죄야? 이게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이 사람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민사 사건, 그 민사 이런 것으로 감옥 안 가거든요. 중범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클 코엔은 자신의 보스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보스를 위해서 법을 깼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면책 특권이 있는 겁니다. 기소될 수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주범이다라고 검사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난 잘못한 것 없어 하니까
마이클 코헨은 검사가 다 증거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호사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생겼는데 이제야말로 나는 어둠에서 나와서 자유를 찾게 됐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게 이제 감옥에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나는 말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검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람 개인적인 그런 뭐 탈세도 있었고 또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모스코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것을 대통령 그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 픽서 마이클 코헨을 시켜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과 이메일하고 만나고 그랬었다 하는 것도 이제 역시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은 완전히 그 사교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교 집단이라는 것은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그 우아하게 그 표현을 하는 커멘테이터들도 다 이제는 트럼프의 사교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일반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본인들도 받아야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한다 해서 지금 그 사교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90%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지율은 지금 뭐 40% 조금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론조사 기구도 뭐 라스무센 같은 데는요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많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다지 익숙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뭐 위클리 스탠다드라든가 네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보수 진보 잡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잡지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됐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 됐다. 그 나에게 그렇게 빡빡하게 굴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잡지가 뭐 팍스에 그 루퍼트 머독이 돈을 댔지만 그 누구죠? 패트릭 뷰캐넌 정말로 보수입니다. 패트릭 뷰캐넌과 그리고 빌 크리스톨이라고 아주 그 스마트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한 그런 신문인데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신보수주의를 강조를 했고 굉장히 그 보수적이죠.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 구독률도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23년 거의 반세기를 이끌어왔었던 그 잡지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됐다. 그 가짜 예언자라는 게 빌 그 크리스톨 창업자, 공동 창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문 신문이 아니라 잡지요. 발행인 특히 이제 빌 크리스톨에 대해서 뭐 가짜 예언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라는 단어가 뭐 간단한 단어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대통령이 그 한 그 트윗에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제가 앞에 볼 때 이 대통령이 쓴 거 아니다. 이 스펠을 끝까지 다 쓸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제가 봤었던 그 부분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건 거의 없었고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그 정말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트윗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보세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사람들이 잡을 읽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잡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야박했다 해서 결국은 그 이후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정말 보수적인 잡지였어요. 얼마 전에 그 본인이 숨지는 것을 미리 그 칼럼을 통해서 예고를 했었던 뭐 찰스 크라우더머 같은 사람 외교 정책에 관해서 위클리 스탠다드에다가 글 많이 썼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뉴욕 타임스 칼럼리스트고 PBS에도 나와서 많이 그 커멘트를 하는 데이빗 브룩스도 위클리 스탠다드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조직에 서 미움을 받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그 경영상에서 조금 뭔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있고 또 구독률이 내려가고 하니까 뭐 라디오 자키 같은 사람에게 글을 쓰라게 하기도 하고 좀 뭔가 센세이셔널한 것을 추구를 해보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들을 어, 그대로 지켜나가면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 좀 잘 안 돼갈 때 자신의 색깔이 아닌 것을 칠해보려고 하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군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매체에서는 아예 마이클 코엔 이런 거 보도 안 하는 매체도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감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곤란할 때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마이클 코엔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도 나에게 여자들에게 돈 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뭐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방에도 같이 있었다 등등 이런 얘기 절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그러거나 이제 아니면 뭐 그런 날은 다른 것을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그 위클리 스탠다드가 문을 닫는데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은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아주 골수 지지자는 여전히 골수 지지자이지만 대통령이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건 순전히 저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서 78세인 여성 물론 Y십니다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연방 하원 의장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낸시 펠로시 이 차기 하원 의장이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자신의 동료인 상원의 민주당 상원의 척 슈머와 함께 백악관에서 17분 정도 예산안 21일이 마감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통과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이 예산안에 50억 달러 멕시코 벽 짓는 것을 넣으라고 하고 이 민주당에서는 16억 달러만 넣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50억 달러 다 안 해주면 나는 자랑스럽게 연방정부 문을 닫겠어. 연방정부 통과되지 않아서 사인 안 해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좀 아이들처럼 아이들에게 유치하다고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 싸우듯이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낸시 펠로시가 내가 그 방에서 엄마처럼 행동했었어야지 됐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면전에서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 상관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거짓이라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어떤 때는 막 우기기까지 하는 많이 우기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곤란해지면 그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들과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이게 어떠한 마더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17분 동안 본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대통령이 또 뭐 다 저 사람들 강간범이고 범죄고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지지를 하십니다. 본인들도 다 이민을 안 놓고도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벽을 쌓아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한다. 벽이 제일 많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14세기? 15세기? 13세기? 뭐 14세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벽을 쌓아서 사람들을 막고 우리 거를 단속하고 했다면 지금은 21세기죠. 도대체 몇백 년이 흘렀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된다. 벽 쌓기는 이게 그 일부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그 현대에 맞는 것은 아니다는, 이것은 뭐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언제 벽이 제일 많았을까요? 14세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도 저에게 오늘 보내줬는데, 존슨앤존슨이 성면을 1970년대부터 그렇게 사용을 해놓고 아니다, 우리 안 들어있다, 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숨겨온 것이요. 이게 로이터의 취재로 드러나고 나서 존슨앤존슨의 주식값이 10.8%나 내려갔습니다. 2002년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감기약 먹고 늦게 일어났고 계속 누워 있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기약도 화학 성분이잖아요. 저는 약 같은 것을 먹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웬만하면 약을 안 먹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목감기이기 때문에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약을 먹었는데 또 친구가 아침에 이 존슨앤존슨 뉴스를 클릭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제 혹시 못 봤을까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역시 가공된 모든 것, 식품에서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바르는 파우더까지 가공된 모든 것은 나에게 플러스보다는 언제나 플러스도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구나.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우지수 어제도 뭐 거의 500포인트 마이너스 됐고 2.02%, S&P 500 500포인트, 나스닥도 뭐 2.3%가 마이너스가 돼서 내년의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을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는 중국의 파웨이 CFO 멍한조우 체포되고 석방되고 발찌차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북한과 거래를 하는데 그게 중국 안보에 위협된다 해서 이제 체포돼서, 처음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 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 멍한조 파웨이 이 문제를 중국과 어차피 나는 그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뭐 어떤 그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 협상 도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좀 잘해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이 파웨이의 멍한조를 이란과의 그 거래를 했다 해서 이란 제재 위반이다 하고 캐나다에게 잡아달라고 해서 캐나다가 잡아준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송환되기로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뭐 송환도 안 하고 그 기소조차 기각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 알아보겠다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뭔 소리입니까? 하면서 아니 우리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그게 이제 법무부에서 기소하고 나한 거니까요. 대통령의 무역협상의 도구인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그 말은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실제로 어떤 부분 하면은 또 딱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대통령이 크게 큰 소리를 칠 때 그래서 뭔가가 되는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연방 법무부 차관이 그건 뭔 소리냐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이중 플레이 합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도 자동차 뭐 관세 좀 내리고 완전히 0%로 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관세도 일시적으로 내리고 다시 뭐 미국 콩을 수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했었던 것이 박해받는 저널리스트들, 올해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좌말 카쇼기, 사우디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포함을 해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미얀마에서 폭정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미얀마에서
무슬림 사람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쓴 그런 그 기자들에게 상이 돌아갔고 올해의 그 인용할 만한 인용구라고 할까요? 예일에서 하는 거기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지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꼽았는데 엊그제 저는 범죄가 아니다 뭐 사람이 죽었나 사람이 다쳤나 뭐 남자가 여자랑 자고 돈 좀 준 게 뭐가 잘못이야 이 말한 게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의 변호사잖아요. 저작거리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저작거리에서 그냥 싸구려 단판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루돌프 줄리아니가 원래 좀 싸구려이긴 해요. 인물이. 9.11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으로서 굉장히 그 어두움으로 그 정치 인생을 마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9.11 사태가 일어나고 항상 정치인에게도 이러한 사태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잘 수습했다 해서 확 올라갔는데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에도 최근까지도 뭐 대통령 측근이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얘기하고 돈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알선도 해주고 이러는 것에 천재예요. 루돌프 줄리아니는. 그리고 돈 잘 버는 사람 또 있죠. 이방카 트럼프, 자레드 쿠슈너. 이 두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새로운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 행정명령 비슷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사람이 이방카와 자레드 쿠슈너 부부입니다. 런다운 에리어라고 해서요. 왜 예를 들어 한국의 산골 동네라던가 뭐 어디 뭐 바닷가 어촌이라던가 정말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곳들, 버려진 곳들을 누군가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개발하세요 하세요 하고 세금 감면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하는 거기에 대해 그 회사에 대해서 이 이방카 쿠슈너 부부가 뭐 큰 그 소유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카드레라는 회사예요. 그리고는 반대로는 그 클린 워터 액트 같은 것은 없앤다고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부동산 회사는 좋고 골프 코스도 아주 좋아하고 광산 오일 회사도 뭐죠? 그게 농사 지을 때 쓰는 거 그 비료 같은 것도 많이 써도 되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물이 그 계곡, 습지대, 뭐 시내 이런 데로 이렇게 흘러 펀드, 연못 해서 일반 사람들이 먹는 물의 3명 가운데 1명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돈 버는 게 우선이지 해서 이제 클린 워터 액트도 없앤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예전에 오바마 시절에 하려고 했었던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감옥 개혁안, 사법 시스템 개혁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공화당의 강성들은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고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그 원내대표가 투표를 이달 안에 한다고 했는데 투표를 한다는 것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그 죄보다 수감을 더 오래 하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을 좀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옥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사람 앞에 3만 얼마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줄여보고 하는데 이것은 오바마 시절부터 계속 해오려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왜 하게 됐는가? 뭐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살이를 몇 년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당했다라고 그때 이제 많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탈세하고 여동생 남편을 여동생 남편을 이제 매춘부와 잠자게 엮어서 하고 그리고 그 잠자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여동생한테 비디오를 보내고 나에 대해서 연방 증언하지 말아라 하고 협박했어요. 그 기소한 사람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래서 사위가 굉장히 싫어하고 이번에 뭐 비서실장 이름 그 목록까지도 리스트까지도 올랐지만 그리고 이 아버지가 결국 몇 년 동안 형살이를 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자레드 쿠시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 뭘 잘못했느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또 그 저지른 일에 비해서 아버지가 치른 대가가 너무 강하다 해서 굉장히 감옥 개혁안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두 가지 짧게 묶어서 전해드리자면 7살 소녀가 뉴멕시코주예요. 과테말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과테말라에서 못 살겠다 해서 다른 161명과 함께 미국 국경을 넘었죠. 국경을 넘으면 국경 순찰대가 이들을 보호를 하는데 국경 순찰대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조사받으러 나가고 아이가 8시간 만에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히스패닉계가 과연 이 소녀에게 물은 줬는가, 화장실은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줬는가, 건강 체크업을 받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 베트남 난민. 1995년 이전에는 그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난민으로 왔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미국이 뭐 개입을 했었던 베트남 전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008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그것도 미국에서는 그 선거가 치러진 해였기 때문에 물러나는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다시 이제 2009년부터 대통령이 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힘을 합쳐서 그 이전에 수교 이전에 미국으로 온 그 난민들도 추방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난민에 대해서 인색하고 해서 그 난민 속에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범죄자들이 많다 해서 추방하겠다. 95년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이것도 지금 베트남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고 주한미 대사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옳지 않다 하는 인터뷰를 시사주간지 타임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관계에서 온도를 낮췄고 또 남북 관계는 아주 좋아지고는 있지만 속도를 너무 내고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의 사이만 좋게 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절한 것을 강조할 게 아니라 북한 그 핵의 어떤 그 스케줄 같은 것을 받아야지 된다. 이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과 미국이 서로 뭐 제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만든 게 미국이 만일에 북한을 침공한다면 그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군용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개방은 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북한에게 중국식을 따르라고 하더라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게 힘들다는 얘기고요. 핵자산 리스트를 과거에도 미국에 줬었다. 왜 미국이 모든 것을 그 평화조약을 해주고 그때서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도 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 서로 합의하는 것에 실패했었던 것이 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제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심지어 그 사보타지까지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공급 체인도 미국이 망가뜨릴 수 있고 은행도 거래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때의 문제가 중국이죠. 중국이 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는 식으로 모든 그 원하는 말과 행동을 다 할 수는 없다. 북한 문제 때문에라도. 이게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네, 오늘 조금 불편하셨죠? 들으시기에. 그래도 저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마나 하다가 결국은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